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군입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리버풀과 에버튼의 머지사이드 더비 경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알리송, 아놀드, 마팁, 반다이크, 로버트슨, 파비뉴 케이타, 티아고, 조타, 살라, 마네가 오늘 경기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자, 뭐 특별하게 뭐 바뀐 거는 없고요. 그냥 치르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번리가 이 울버햄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에버튼이 지금 이제 강등권 18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에버튼이 더욱 빡세게 경기를 할 것 같고, 맨시티는 와포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1점 차 이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경기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어떤 경기 펼쳐질지 전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리버풀과 에버튼의 머지사이드 더비 전반전 0대 0으로 득점 없이 끝이 됐습니다. 자, 일단 에버튼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오늘 경기 임하고 있습니다. 10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다 이제 센터 서클 밑에서 거주를 하면서 버스를 세우면서 이제 리버풀의 공격을 저지를 하고 있고요. 리버풀은 그 수적 우위를 세우고 있는 에버튼의 수비를 좀 뚫어내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핸더슨을 투입하는 겁니다. 지금 케이타가 이제 원래 핸더슨이 수행하는 롤 위치에 있긴 한데 조금 영향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살라를 지원하는 움직임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기에 리버풀이 정말 좋았을 때, 그리고 살라 폼이 좋았을 때 전술은 핸더슨과 아놀드 그리고 살라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우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두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반대편 측면의 공간이라던가 혹은 수적 우위로 만들어내는 공간을 살라가 침투해 들어가서 뭐 직접 득점을 노린다던가 이런 패턴으로 공격을 진행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라가 많은 득점과 많은 도움을 기록할 수 있던 거였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좀 미드필더가 많이 체력적인 부하가 오고 또 살라도 중간에 네이션스컵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우측면 위주의 공격 풀이보다는 좌측면도 이제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고 또 루이스 디아스가 합류하면서 그 공간도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 우측면 쪽으로의 공격 작업 비중을 굉장히 좀 낮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에버턴이 나왔으니까 사실 뒷공간에 대한 커버 누가 나오고 어떤 전술을 쓰든 결국에는 지금 에버턴이 이렇게 나온 이상 롱볼로 차서 뭐 히샬리송이라든지 고든이라든지 이 선수들이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센터백들이랑 맞부딪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사실 미드필더의 수비의 비중이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덜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핸더슨을 투입을 함으로써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겠고, 두 번째는 이제 리버풀이 이렇게 내려하는 팀들 상대로 자주 쓰는 방법인데 4-2-3-1 포메이션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죠. 원래 이제 보통 같으면 이제 2선 중앙에 피르미누를 놓고 또 뭐 앞선에 조타라든가 마네 이런 선수를 놓고서 혹은 살라 이런 선수들을 놓고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오늘 경기는 일단 피르미누는 여전히 좀 명단에서 제외가 돼 있는 상황이고 디아스와 오리기가 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를 또 사용해 볼 수는 있겠죠. 오리기가 또 에버튼 상대로 좀 강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막힐 때 또 리버풀이 잘 쓰는 게 3톱 사이에 좌우 간격을 좁힘으로써 측면 공간을 풀백과 그리고 또 미드필더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또 리버풀이 잘 쓰는 그런 풀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클롭 감독이 일단 후반전에 시도를 해볼 것 같고요. 에버튼은 사실 뭐 이 정도면은 플랜대로 잘 굴러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실점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이제 주중에 레스터전 굉장히 빡세게 치러졌었고 후반전까지도 이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지금 두쿠레와 앤서니 고든 이 선수들이 옐로 카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특히 이번이 더비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열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전반전에 벤치 클리어링 몇 번 나왔고요. 지난 전반기 맞대결에서는 폴티어니 주심이 그래도 나름 흐름을 컷 하면서 운영을 잘 했는데 이번 경기 에토엘 주심은 살짝 좀 유하게 가는 스타일일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가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또 변수를 또 조심해야겠죠. 양팀 모두 다. 그래서 후반전은 분위기 환기시키고 본인이 해야 되는 플레이에 집중해서 쭉 그 플레이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후반전 어떻게 또 펼쳐질지 경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앤드류 로버슨. 야, 이 유르겐 클롭 감독의 교체 투입한 오리기가 결국엔 또 여기서 관여를 하면서 역시 오리기 머지사이드 더비에 아주 강합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공격수들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에버튼이 마킹할 선수들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수 한 명을 놓치는 일이 발생했고 로버슨이 정말 좋은 헤딩 마무리 내오면서 선제골 만들어냈습니다. 들어갑니다. 디보크 오리기. 참 대박이네요. 오리기 정말 에버튼 킬러입니다. 디아스의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오버헤드 패스가 됐고요. 마치 1819 시즌 오리기가 막판에 머리로 밀어넣었던 것처럼 오리기가 이번에도 골문 앞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은 결과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리버풀과 에버튼의 머지사이드 더비는 2대0으로 리버풀이 승리를 거두면서 맨시티를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에 변화를 준 것은 일단은 리버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 그리고 박스 안으로의 볼 투입을 적극적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선수들의 라인도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특히 조엘 마팁의 전진 이것이 좀 더 전반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리버풀의 후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 이 득점에 좀 더 다이렉트적인 영향을 준 것은 오리기와 디아스의 투입으로 포메이션을 바꾼 거죠. 4-2-2-2 혹은 4-4-2 이렇게도 볼 수 있는 포메이션으로 해서 케이타와 이제 마네를 빼주고 오리기와 디아스를 넣어 주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거의 2분 만에 오리기가 또 득점 장면에서 관여가 되면서 리버풀이 선제골을 뽑아냈었고 그 이후에는 또 교체 투입된 디아스의 어시스트, 오리기의 헤딩골이 나오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일단은 이 변화가 주요했던 것은 역시 박스 안에 들어가는 공격수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다가 결국에는 침투한 풀백인 로버슨을 놓치면서 선제 실점을 내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 기울어진 거였는데 이런 변화가 결국에는 리버풀에 크게 주요했었고요. 골이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델레알리 그리고 살로몬 론돈 이런 선수들 투입하면서 에버튼도 변화를 주었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럽의 용병술이 오늘 경기 정말 크게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에버튼은 글쎄요 향후 일정을 봤을 때는 정말 강팀들이 또 있거든요. 첼시, 아스날 또 다른 어려운 팀들과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물론 지금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18위 그리고 2점 차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또 번리가 감독 바꾸고 기세가 좋아져서 진짜 어쩌면 에버튼이 강등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앤서니 고든은 제가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눈여겨보던 어린 선수였는데 확실히 잘하네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빠르고 하니까요. 전술적인 포인트는 여기까지 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개인적으로 VAR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오늘 경기 판정에 대해서는 양측 다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연히 에버튼 입장에서는 이제 두 번의 박스 안에서 이뤄졌던 고든과 아놀드 그리고 고든과 마팁과의 이 경합 상황, 이 상황에서 PK를 안 불어주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리버풀 역시도 후반 막판에 히샬리송이 이제 핸더슨에게 좀 불필요한 행동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VAR이 돌아갔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토트넘전, 리버풀이 토트넘이랑 경기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로버슨이 케이나에게 킥을 좀 날리긴 했습니다. 물론 그게 유효타가 되진 않았지만 조금 이제 휘둘러오는 스윙 자체가 굉장히 좀 위협적이었고, 공을 건드리겠다라는 의도와는 거리가 먼 스윙이었다,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VAR을 돌아가가지고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역시도 충분히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공과 무관한 상황에서 그냥 스터드 들린 상태로 그것도 그냥 민 거잖아요. 그게 좀 위험한 행동인데 그거를 그냥 옐로카드로 마무리 짓는다. VAR 쪽에서도 뭐 아무런 얘기도 없고, 이거는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 이후에 두쿠레가 또 핸더슨을 이렇게 밀쳤죠. 이미 옐로 카드가 있던 선수입니다. 두쿠레 역시도.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로 옐로 카드를 저는 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판단이 아쉽지 않았나. 뭐 에토엘 주심이 전반적으로 좀 이번 경기 내내 좀 관대한 판정을 내린다 쳐도 VAR이 있잖아요. VAR 주심 뭐 오늘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VAR은 뭐합니까? 놉니까? 뭐 저랑 같이 경기 보나요? 일을 해야죠. 근데 뭐 오늘 경기에서 VAR이 일을 한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고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VAR을 보는 심판들에 대해서도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심들도 온필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PL에서도 자체적으로 뭐 심판들 엘리트 코스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 시즌에 좀 더 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있고, 아무튼 뭐 이겼으니까, 그리고 다친 선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다음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입니다. 4월 28일 목요일 새벽 4시 리버풀과 비아레알의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경기 안필드에서 열립니다. 자, 홈 3연전의 마지막 이고요. 역시 프리뷰 리뷰 할 겁니다. 그러면은 목요일날 비아레알 경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